사람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인을 자기 마음대로 과대평가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리죠. 그래서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한번 실망이 발생하면 경로를 하면서 상대방을 심하게 평가절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충동성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죠. 제가 34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 라고 느낀 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나 좌절 상황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직면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또 생산적이고 차분한 의논을 시도하는 사람인지, 또는 독서 또는 심리치료, 상담, 어떤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인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건강한 해법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이고요. 이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로 갈등 앞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논쟁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또는 술, 외도, 유흥, 그리고 점을 보러 다니는 것, 각종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늦은 귀가,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 잠수 타는 사람들,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은요, 성인기 초기 20대 때 하던 습성이 중년, 노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벼락 맞는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대개의 인간은 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사람, 그리고 3번째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해서 거친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사람, 그리고 4번째 원가족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과도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원가족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원가족의 덤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내 심신의 아픔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감력의 문제인데요, 반사행동이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넘어졌는데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말만 하는 사람,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코올 문제 자체도 엄청난 문제인데요, 더 문제인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 회피성입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알코올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심리적인 안정성,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상대와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커플로서 긴 인생을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검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 위험한 사랑이 있고요, 정상적인 사랑, 비정상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내가 먼저 정신건강과 내적 상태를 매일매일 조금씩 챙기는 것이 진정한 결혼 준비입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설령 조금 건강하지 못한 파트너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잘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하고 배우자와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 라고 느낀 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삶이 비교적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성취를 이루고 꿈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난 환경, 나에게 주어진 조건,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받아들이고 내 자리에서 최적의 나가 되는 것이지 멋있어 보이는 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 모습에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셔야지 경쟁적인 사람, 전투적인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을 만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한 가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 커리어, 직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 안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현재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성격 요인 중에 성실성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부부 생활에서 성실성의 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뭐 성공, 출중한 능력, 뭐 돈 많이 버는 능력 뭐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인간으로 긴 인생을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내가 직접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면서 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하루, 배우자의 일상, 배우자의 습관, 배우자의 행동 패턴, 배우자의 직업, 꿈, 취미, 내면까지 다 포함해서 배우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건강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정성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애정공세를 퍼붓는 부류입니다. 관계 초반에 상대를 우상화하고 과도히 떠받듭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러브밤을 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 화려한 사랑을 퍼부어서 무장해제를 일순간에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칭찬, 물질공세,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분홍빛 약속 뭐 이런 것들도 남발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애인의 진짜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인을 자기 마음대로 과대평가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리죠. 그래서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한 번 어긋남이 일어나거나 한 번 실망이 발생하면 경로를 하면서 상대방을 심하게 평가절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충동성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연애 초반에 애정공세를 퍼붓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만남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격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서로의 성격을 검증하고 맞춰나간다,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에 나를 너무 우상시하고 러브밤을 막 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부류입니다. 연락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애정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념, 결속, 그리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가 바로 연락 루틴입니다. 상대에게 마음과 시간을 쓴다는 거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회피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융화하기보다 과도하게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이 관계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견 보면 신비로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비로워 보이는 파트너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연락 루틴을 세울 수 없는 사람과는 관계가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대신 생활남, 생활녀가 좋은 애인이자 좋은 배우자입니다. 즉 예측 가능한 사람, 일관되게 실제 만남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연락할 때마다 상대방이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도한 연락은 오히려 내 불안과 의심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수준의 안정된 연락 패턴, 일관된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됐을 때는 합리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행복하게 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을 알 수 있는 지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 조절력입니다. 특히 분노 조절력이 양호합니다. 화를 쉽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화를 다룰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화를 언어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립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굳건히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속한 그 현실에 바로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으되 허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 자기 시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사랑하고 적절히 꾸려나가는 사람이죠. 자립한 사람은 건강한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월감도 없고 자기 비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나라는 주인의식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눈이 높은 사람들, 그 눈이 높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남들 보기 훌륭한 스펙을 갖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와 융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융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루함을 잘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특징은 잔잔하고 지루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루함을 잘 견디고 성실히 꾸려가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좋은 애인이자 좋은 배우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화려한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과도하게 재밌는 것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쫓고 급기야는 중독에 다다들게 되죠. 연애관계에서도 계속 새 애인을 사냥하듯이 찾아다닙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과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런 성향이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안에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자부심을 깨는 거죠. 아내의 무관심, 아내의 공격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 많은 아내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게 관심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충만함을 깨는 거죠.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남편의 냉정함이 가장 뼈아픈 갈등의 뿌리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망가진 거죠. 서로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아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다정함, 사랑, 즉 심리적 산소, 공감 반응이 결핍된 환경인 거죠.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누가 뭐라 해도 결혼은 심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내면보다 그 외적인 스펙에 치우쳐서 결정한 결혼은 반드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할 때 현실적인 잣대들, 외적인 스펙들도 참조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망에 실망하지 말자.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실망감이 들 때 의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이고요. 상대가 나를 견디고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상대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행동입니다. 내 기대를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결혼 연차에 맞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자. 이거는 역지사지에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나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배우자에게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상태여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각자의 아픔과 고뇌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고군분투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헤아리고 또 덜어주고 그러면서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면 배우자가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 그게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계산하지 말자. 부부싸움 중에 많이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심리적 계산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나를 얼마나 위하고 있지? 배우자가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줬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상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상대에게 준 상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정하고 품위 있는 부부 생활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작고
작든 크든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는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가까운 이에게 상처의 아픔 그리고 실망을 던지는 그런 무심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나도 타인들부터 타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해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대상관계 맥락에서 안아주고 서로를 견뎌주고 버텨주고 서로를 담아주는 다정한 돌봄이 절실한 생명체입니다. 상대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하기 방식 그 첫 번째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따지니까 당연히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에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책가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4년간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특별히 24년 동안 부부상담 분야에 헌신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김선희라고 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하기 방식 그 첫 번째는 상대를 탓하는 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말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거죠.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래서 그래.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모두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비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관계가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가위질을 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가로채는 것이죠. 경청에 반대되는 공격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주장하는 흑백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분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니까 당연히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에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꼭 이기겠다라는 아집이기도 하고요. 상대 위에 올라서려는 삐뚤어진 우월감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합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죠.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죽어버릴 거야. 이런 류의 말들이죠. 심할 경우에는 욕설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여기에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강압하려는 의도가 언어에 실려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리를 지릅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매우 흔하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위험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성, 두 번째, 고집, 세 번째, 공격성.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들에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측면이지만 건강한 어른이라면 이것들을 승화시키고 잘 다스리고 스스로 관리를 하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막말을 거침없이 쓰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 장면에서 오히려 내가 옳다라는 고집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을 뿐이죠. 이들은 또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계심도 높은 편이라서 미세한 마찰 상황에서도 공격성이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과거, 즉 성장기 경험을 통해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성장기 동안에 어루만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인기 행동 패턴, 감정 양식 그리고 인격의 토대가 되고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그 배경과 연유가 무엇이건 간에 내 내면에 거친 마음, 피폐한 마음,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깊은 연민을 가지고 지금부터 자신을 아껴주시고 자기 혁신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 대화의 기술이 뛰어나거나 유려한 말을 잘 골라서 하거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자주 쓰는 고급 어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만들어져 나오는 마음 안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말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느긋함입니다. 부드러운 다정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텐더니스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청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관심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경계를 명확히 긋습니다. 그 분별력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슬기롭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긋는 능력이 바로 타인 존중 그리고 공감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하면서 상대의 내면을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화가 통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정한 교감, 인격적 대화죠. 자, 그러면 이런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감정이입과 역지사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해받는 경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편안한 대화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죠. 상대한테 과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집중합니다. 이것을 관심의 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매우 고도의 심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섭을 하지도 않고요.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타인과 일정 거리에서 부드럽게 동행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직접 어떤 실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써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그게 가사분담일 수도 있고요. 육아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이불을 덮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그들은 진짜 내 마음의 감정, 그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고 부드럽게 말할 줄 압니다. 말할 때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는 언어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노력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상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정함이 있습니다. 그럼 다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함은 단순하게 상대를 친절하게 대한다, 예의 바르게 대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밖에서는 막 호인인데, 그리고 모든 이에게 다 친절하신데 집안에 오면 폭군처럼 행동하시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다정함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정함이란 상대를 아끼는 것입니다. 상대를 아끼기 위해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아픔과 취약성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곁에 따뜻하게 머물면서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다정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공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공감 경험들이 집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집안마다 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적인 사안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고부 갈등도 있고 부부간의 애정결핍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그 현실 상황과 사건, 이면, 그 기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부부싸움 대부분은 첫 번째, 실원바에서 비롯됩니다. 실원바가 무엇이냐면요, 실망이 원망이 되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원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만족했던 관계는 반드시 실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실망하는 일 자체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실망이 정도 이상으로 누적이 되고 이것을 그때그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원망감으로 변질이 되고 그 원망감이 또 누적이 되고, 그래서 화병도 생기고 점점 내 자신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이 화신이 되어서 배우자를 바꾸려 하게 되죠. 어떻게? 내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싸움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실망하는 일이 생겨서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하거나 내가 당신한테 속았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농담 반이야, 진담 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다 받아들이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힘들게 했어? 자기 입장에서의 한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런 원망이 쌓여가다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제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점들을 아내도 거친 말로
내뱉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부부싸움이 격심한 그런 부부들의 두 번째 특징은 끝까지 가기 습성이 있습니다. 잘 굴러가는 부부들은 문제가 없는 부부가 아니고요. 다툼이 생기려고 그럴 때 멈춥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이 격심한 부부들은 끝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이나 중반에 멈출 줄 모르고 싸움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 뭐 2분, 3분, 5분 안에 자동차 가속 페달 밟는 것처럼 그냥 쫙 달려나갑니다. 이것을 가속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속화 특징이 부부싸움을 격심하게 하는 부부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갈등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 끝까지 가는 것을 멈추는 심리적인 브레이크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도록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부싸움이 지나치게 격심하다면 개인의 성장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내면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어떤 응어리, 과거의 갈망, 애정결핍이 억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현재의 애정관계인 부부관계의 성인판으로 언제든지 부활이 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작은 자극을 만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작은 사소한 자극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버튼이 눌려지면서 이렇게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의 그 상처가 깊을수록 그 힘은 현재 내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올해로 부부 상담 24년 차인데요. 제가 긴 시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부부관계의 핵심은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성장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에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연민 어린 이해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삶의 무게와 고통을 분담하는 부부의 사랑, 이게 부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까 화낼 수 있었을 텐데 참아줘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사이좋은 부부들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도 결코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루라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으로 인해서 가족애와 부부애가 아주 부드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하루에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상대가 오늘 하루 일상의 스트레스,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즐거운 잡담, 둘만의 수다의 시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아주 이완된 편안한 시간이 많습니다. 잡담을 나누는 것은 둘이 친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일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잡담을 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접속이 되고 그리고 서로 안락하게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위기와 역경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특성까지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로 점철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부부들은 배우자가 상대가 힘겨워할 때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고뇌를 얘기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을 하고 나서 한마디면 됩니다. 힘들었구나, 수고 많았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심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워하는 상대방에게 해줘야 할 일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기꺼이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역설적으로 갈등을 피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용기 있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갈등을 극복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든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주 드뭅니다. 특히 부부관계, 가족관계, 애정관계에서는요, 갈등이
인생에 직면하는 능력이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감정의 문제, 행동의 문제, 그리고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감춰지고 은폐되고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문제는 이상하다 할 때 그때 손을 바로 쓰셔야 됩니다. 갈등과 고통은 우리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훈련을 가정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갈등 없는 완전 무결한 인생은 없고요. 특별한 어떤 길, 비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시고 가정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성실히 역경을 통과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놔주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놔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상대가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면서 마음과 마음이 단단히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대를 놔주는 능력이 부족한 아내 또 남편들은요, 상대랑 무엇이든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둘이 꼭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그게 부부애가 깊은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유로운 애착을 이뤄가는 것이 긴 부부 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함께 무엇인가도 하지만 각자의 시간도 잘 꾸려가는 능력. 그래서 배우자가 나 뭐하고 올게 그러면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이런 것들이 놔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대인관계를 갖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순간을 내가 응원하고 또 축하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대를 놔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친밀감과 독립, 이 두 가지 시소를 잘 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딜레마예요. 하지만 이 시소를 잘 타는 것이 참된 사랑을 이루는 아주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놔주는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독립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자녀의 연애도 방해하고 자녀와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자녀에게 간섭도 많이 하고, 너는 엄마 없으면 뭐 그게 될 줄 알아? 엄마 말만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성인이 되었는데도 붙잡고 놔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는 기형화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기 엄마들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떠나갈 때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빈둥지 증후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년으로서 내가 나이 들어가는 노화되는 과정 중에 의젓하게 다스려야 되는 하나의 심리적 발달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녀의 심리적 독립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심리적 독립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놔주고 나도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